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어서 직장인 임금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사가 여전히 강경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검찰도 파업 참여자 18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모대회는 김정은의 즉위식과도 같았습니다.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김정은의 모습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백두혈통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빨치산 혈통도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등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내일 새벽부터 눈이 내려서 출근길에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불륜 현장을 잡아내는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가웬일로 불륜을 체증하다 아예 심부름센터를 차렸습니다. 큰돈 벌어보자며 공범을 찾는 인터넷 범죄 카페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부터 재력가 납치 모의까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카페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종합 비타민은 질병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가짜 약을 실험한 결과 기억력과 심장마비, 뇌졸중 발병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해 영화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이 올 들어 4번씩 극장을 찾은 셈인데 여가생활 1순위가 된 영화 이야기 취재했습니다. 자녀를 1명만 낳는다면 딸을 원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딸 선호가 아들 선호의 2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실시한 한국인 의식조사 결과 알아봅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들 월급과 직결되는 소식입니다. 퇴직금이나 수당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늘 논란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받는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가블로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즉 지급 주기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상여금과 연차가 높아지거나 면허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나 면허수당, 실적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매년 최소 지급되는 연말 성과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과 아울러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휴가처럼 지급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는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판결로 과연 월급이 오르겠느냐 하는 걸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커졌는데 지난 임금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제조업체 20년차 근로자의 월급 명세서. 월급은 555만 원인데 기본급 등 기존의 통상임금은 절반이 안 되는 268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은 458만 원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초과근로와 연차수당이 올라 매달 85만 원 정도 월급을 더 받게 됩니다. 퇴직금 역시 9%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기본급은 임금의 56% 정도, 대기업일수록 수당이 많은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
지난 3년간의 통상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소송 대신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체계를 단순하게 재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임금 체계를 각 기업과 직무 근로자 직종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제대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 교섭이 본격화되는 내년 봄 이전에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 체계에 대한 입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근로자들은 일단 환영이겠지만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유충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직원 100명에 연상여 600%, 직원 1명당 평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초과 근무 수당을 법정 기준에 따라 시간당 9,500원씩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정 상여가 월급에 포함되면 초과 수당 계산도 늘어나 40시간 초과 근무하는 직원 1명당 월 28만 원, 전체 직원으로 따지면 월 2,800만 원, 연간 3억 4천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직원 100명의 중소기업 순이익이 20억 원 안팎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상입니다. 기본 급여 증가로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재계는 연간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덜어주시기를.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 성장의 과실을 기업들이 독차지한 구조였다며 추가 비용도 5조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초과 근무를 줄이게 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철도 파업 열흘째입니다.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서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간 데 이어 현장 주동자 18명에 대해 추가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도 고소고발한 노조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들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을 포함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을 따라 중징계 처분할 것입니다. 코레일은 또 지금껏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77억 원이라며 노조 지도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열차 운행률도 점점 떨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KTX가 추가 감축 운행에 들어갑니다. 화물 열차의 운행도 크게 줄어드는데 여기에 화물연대가 대체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준영 기자입니다. 파업으로 발이 묶인 화물을 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습니다. 열차를 대신한 육상 화물 수송량은 파업 후 지금까지 대형 컨테이너 400여 개 분량. 하지만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대체 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노동자 지도부들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면허권 발부 중단과 정부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강경 비행을 남발하기 이전에 민영화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닙니다. 오늘 열차 운행률은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레일은 다음 주부터 KTX 운행률을 현행 88%에서 7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파업 4주 차인 오는 30일부터는 KTX는 57% 수준으로 감축 운행하고 화물 열차는 20%만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기관사와 승무원을 뽑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줄의 선로 마냥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내일은 철도노조의 대규모 2차 상경 집회가 예정돼 있어 양측의 강경 대응 국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다행히 서울 지하철은 어젯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개운치 않은 구석도 있습니다. 남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은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했습니다. 지하철 운행하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불안했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뉴스 보고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젯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노사가 섞이면서 안전운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사가 공정의 이익을 같이 함께하고 또 서로 양보하면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을 2.8% 올리고 정년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왔던 퇴직금 누진제는 노사 합의로 폐지하기로 하고 퇴직 수당은 50%를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 서울 메트로의 적자는 6,400억 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2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의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도 서울 메트로 소속 두 노조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지하철 노조가 겉으론 철도 노조 파업과 연대를 표방했지만 파업을 강행하기 전 실익을 먼저 챙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전입니다. 북한 김정일 2주기 행사에선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입장하는 모습이나 서 있는 자리, 미묘한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달라진 위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기립하고 김정은이 여유롭게 주석단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김정은은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자 없이 혼자 걸어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입장했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도 김정은은 맨 앞에 섰고 아내 리설주가 바로 뒤, 그리고 다른 간부들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역시 나란히 섰던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개막이다. 단일 지도 체제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추도 대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추모사와 결의 연설에서도 김정은 우상화가 이어졌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를 이은 유일한 수령이라는 의미의 수령 영생 표현이 5번 등장해 유일 지배 체제의 확립을 알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령 영생 위협 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수령 영생 위협이 새로운 장을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또 군을 앞세운다는 선군 정치 발언이 19번이나 언급돼 북한 권력의 중심은 더욱 군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어제 추모대회를 끝으로 김정은은 홀로 서기를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탈상을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아버지 김정일보다 권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김정은은 간부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리설주와는 팔짱을 끼기도 했고 박봉주, 최룡해 등 간부들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차례 활짝 웃기도 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경례만 하거나 시종일관 엄숙한 모습을 유지했던 지난해 1주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지배체제를 구축했다는 여유와 자신감을 나타내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 행위란 분석입니다. 과거를 마무리하고 자기 시대를 열어서 북한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해도 될 것입니다. 앞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3년간 유훈 통치를 지켰고 3년 뒤부터 대대적인 숙청에 나서며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보다 권력 장악이 시급한 김정은은 2주기 추모로 사실상 탈상을 하고 자기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권력 승계 수업을 받은 김정일과 달리 급하게 권좌에 오른 김정은의 홀로서기는 언제든 견제 세력이 등장할 수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한 북한, 끊임없이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 혈통, 그리고 빨치산 혈통도 있는데 그 뜻과 의미를 김재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는 것이 백두의 혈통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 총대의 변할 수 없는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하고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이른바 백두 혈통을 강조하며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에도 백두라는 글자는 30번이나 쓰였습니다. 김정일 집권 이후 신격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된 백두 혈통은 김일성 직계, 이른바 로열 패밀리를 뜻합니다. 김일성을 정점으로 2세대인 김정일과 동생 김경희가, 김정일과 3명의 부인 사이에 김정남, 김정은 등 이복 형제들이 3세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백두 혈통으로 구분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동료와 그 후손인 이른바 빨치산 혈통이 떠올랐습니다. 이인자 최룡해, 어제 김경희 대신 자리했던 황순희, 최근 사망한 김국태 등으로 백두 혈통이 왕족이라면 빨치산은 성골 귀족에 해당됩니다. 백두 혈통과 빨치산 혈통은 상호간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관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매우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불안한 정권을 유지하려면 변하지 않는 핏줄을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정은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짧아지고 색깔도 짙어진 눈썹인데요.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이미지 정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도 대회장. 김정은이 어디가 불편하기라도 한 듯이 시종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짙은 색깔에 반쯤 민 듯한 눈썹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3월 황해도 섬을 시찰할 를 때와 비교하면 눈썹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반쯤은 잘려나간 형태입니다. 정면을 쏘아볼 때는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보여주기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 김정은이 2인자 장성택 처형 이후 대내외에 공개되는 첫 대규모 행사를 맞아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깎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좀 표독스럽고 좀 날카롭고 그다음에 근엄하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나. 김정은이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부터 할아버지 김일성과 닮은 외모와 행동이 주목됐습니다. 가운데 가르마 머리 모양, 박수치는 모습, 또 걸음걸이, 겹으로 여미는 긴 코트 등은 물론 김일성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이미지 전문가들은 마음이 불안하면 눈썹 끝이 올라가는데 이를 감추려는 김정은 나름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한편 어제 장성택의 측근들의 신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들은 이미 올 초부터 변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 김정은을 안내한 사람은 처형된 장성택의 최측근이었던 박봉주 내각 총리였습니다. 박봉주는 수행 내내 최룡해와 몸이 부딪힐 정도로 김정은 옆에 바짝 붙으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보좌했습니다. 지난 2007년 7일 경제개선 조치 실패로 해임돼 지방으로 자천된 박봉주를 장성택이 3년 만에 중앙당에 복귀시켰지만 이번 숙청 과정에서 박봉주는 오히려 장성택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2002년 장성택 서울 방문 때 그림자 수행을 한 최측근 문경덕 평양시 책임비서도 건재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올 들어 장성택의 김정은 수행 횟수가 급감하자 측근들 사이에선 장성택 근처에 있지 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때 이미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장성택 측근들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경제난이 지속될 경우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또 다른 측근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가운데 장성택이 처형 직전 직위와 명예를 내려놓을 테니 부하들의 처형을 막아달라면서 처조카 김정은과 아내 김경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또 추워지고 밤새 수도권과 서해안에서는 눈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내일 출근길 빙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북극 한파가 다시 서해를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무렵부터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백령도의 이 시각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어젯밤보다 8도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밤새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서울과 중부지방, 서해안에선 눈이 날려 도로 곳곳이 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파주 영하 10도 등 오늘보다 최고 7도가 뚝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등 중부지방에선 온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cm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한파의 주범은 시베리아에서 떨어져 나온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 냉동 핵. 오늘 중국 만주에 있었지만 내일은 남해안까지 밀려와 한반도를 완전히 감싸게 됩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영하 8도로 더 추워지는 등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영동 지역에선 눈 내린 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정차돼 있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아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져 있고 앞 유리창도 박살났습니다. 119 대원들이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다친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요금소 인근에서 속초 방향으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정차되어 있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서 제설차와 부딪힌 승용차의 사고 처리를 돕기 위해 길 가에 서 있던 시외버스를 고속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약간 새벽에는. 그래서 체험면이 돌고 버스가 쓰다가 뒤에 버스가 앞 버스를 때리고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상자가 30명이 넘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 50살 김모 씨와 승객 48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널로 아마 빠진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위엔 잠이 들었댔나 봐요. 그리고 난 후에 차가 난장판이 돼가지고 의식 뜨니 피가 막 흐르고. 사고 여파로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사고 현장 일대는 2시간 넘게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할 국정원 직원이 불륜 현장 포착 같은 돈벌이를 하다 발각돼 쫓겨났습니다. 해고당하자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결국 졌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근무 14년 차의 홍모 씨는 지난해 일하다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솔깃한 유혹을 받습니다. 쉬는 날 불륜 현장을 잡는 일을 도와주면 하루에 12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가외인 일로 홍 씨가 받은 돈은 400여만 원. 쏠쏠한 벌이에 홍 씨는 자신의 천안 명의로 직접 심부름센터를 차렸습니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천안 명의의 핸드폰을 국정원까지 가져와 고객 상담을 해주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 조사에 걸려 해고됐고 홍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마약 밀수단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들이 유통하려던 마약도 북한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검찰에 압수된 필로폰 600g, 동시에 1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8억 원에 달합니다. 탈북자들로 이뤄진 밀수단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키려다 적발됐습니다. 밀수에 이용한 건 노트북 배터리. 금속 재질의 배터리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택배로 보내면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할 수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 노트북 배터리를 통해서 들여올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은 약 30g 정도, 국내 유통되는 가격으로는 1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밀수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하나원 합숙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부부 탈북자 2명이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캐나다로 밀수해 다시 국내로 보내 유통시키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필로폰이 유통 투약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찰은 탈북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캐나다에 거주 중인 탈북자 2명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인터넷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찾는 범죄 카페. 10년 전에 처음 등장한 이 범죄 카페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범죄 카페 그 섬뜩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진희 기자입니다. 주인이 버젓이 지키고 있는 대낮 금은방을 2인조 강도가 들이닥칩니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기까지 불과 13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 같지만 사실 두 범인은 일주일 전까지는 서로 알지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3억 원 빚에 쪼들린 30대 남성이 범죄를 함께 저지를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두 사람은 범행 바로 전날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화번호 올려놓은 거를 제가 보고 전화를 해서 한 거예요. 전남 순천의 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급하게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돈을 훔치기 위해 납치한 여대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대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2명 역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부터 100억 원대 자산가를 납치하는 범죄까지 2003년에 처음 적발된 인터넷 범죄 카페는 10년 동안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범죄의 공범끼리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서로 모르던 이들이 만나 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 중 절대 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공범을 찾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털 사이트 카페 검색창에서 이런 단어들을 검색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이 이런 단어가 들어간 카페를 걸러내기 때문에 특별히 검색되는 카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범죄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범행을 모의하거나 공범을 찾는 인터넷 카페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돈 버실 뿐이란 제목의 포털 사이트 카페.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을 찾는다거나 돈 벌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취재진이 댓글로 연락처를 남겨놓자 2시간 만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글을 올린 남성은 금융사기 범죄를 함께 저지르자고 제안합니다. 돈 세탁을 한다고요, 그 통장으로. 제가 이걸 한 2년 전에 했는데 한 6개월에서 5천 원 했어요. 내일 되실래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가봤습니다. 먼저 전화가 걸려오고 시키는 대로 2차례 자리를 옮기자 3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마음 먹고 학교 갈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많고 가장은 내가 근처 커피숍으로 다시 이동한 뒤 이 남성은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내 범죄 조직에 넘겨주는 수법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사무실에 잡고 원룸이나 서로 컴퓨터한테 세팅하고 통장을 다 만들어놓고 업자들한테 준다고 거기서 돈 나면 다 빼는 거죠. 다음 날 이번엔 섬뜩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카페 채팅방에서 만난 한 남성. 누군가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합니다. 납치할 대상의 사진과 구체적인 인적사항,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의 지도까지 보내줍니다. 자신이 유인할 테니 납치하자. 납치하고 나면 그를 불구로 만들겠다며 함께 하자고 재촉합니다. 취재진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취재해본 결과 최근에 범죄 카페들은 돈 버는 아이템이나 사업 아이템처럼 돈과 관련된 이름으로 위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인터넷을 하다 자칫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범죄 카페. 포털 사이트는 물론 경찰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더라도 질병 예방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잘 먹고 운동하는 게 낫다는 건데 제약업계 반발도 거셉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회사원 폴윤 씨는 매일 출근과 동시에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 건강엔 문제가 없지만 질병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When I take vitamins, it feels like it may help me in the long run, like prevent diseases or just make me healthier.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종합 비타민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지 실험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6,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12년간 한쪽엔 종합 비타민을 다른 쪽엔 가짜약을 먹인 뒤 기억력을 비교했는데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도 지난 5년간 종합 비타민과 가짜약을 먹은 두 실험군을 비교했는데 심장마비와 흉통, 뇌졸중 발병 확률에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섭취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을 높였습니다. There's really no evidence of benefit and there is evidence of harm. Our recommendation is don't waste your money. 연구진들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한다는 건 꿈같은 얘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술 마시면서 동시에 담배도 피는 것. 생각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뇌에서 쾌감을 주는 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의 연말 모임. 술잔이 연이어 돌고 취기가 오르자 하나둘씩 담배를 꺼내 뭅니다. 평상시에는 반갑 정도 피는데 술자리에서는 보통 시간에 따라 다른데 한 갑 정도 피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지는데 담배의 니코틴은 이 작용을 더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도파민 분비는 뇌 건강에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 술만 마신 사람보다 인지력이 36% 더 빨리 감퇴했고 뇌의 노화도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혈관 세포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치매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음주와 흡연을 통한 도파민 분비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운동 등을 통해 생성됐을 때보다 감퇴 속도가 빨라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술, 담배를 같이 하면 숙취가 생길 확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전문가들은 술자리가 있더라도 술, 담배 조합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극장을 찾은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명을 넘었습니다. 관객 2억 명 시대, 한국 영화 시장의 명과 암을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관객 2억 명 시대는 한국 영화의 덕이 컸습니다. 천만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시작으로 500만 명 이상이 본 한국 영화는 모두 8편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 1명당 본 영화는 1년에 평균 4편. 미국과 영국, 프랑스 국민이 1년에 2~3편을 보는 것과 비교해도 우리 영화 시장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영화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계도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흥행 상위 20개, 개봉작의 약 2%가 전체 매출액의 56%를 차지하면서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에 설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스크린 독과점과 영화 스태프의 임금 체불 같은 열악한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이익이 고루 분배된다기보다도 자본에 의한 편중된 나눔이라는 점에서 영화계에서는 분노한도가 좀 많이. 또 영화 상영 중단 사태나 극장과 영화 배급사 사이 수익 문제로 영화가 아예 상영되지 못하는 것은 관객 2억 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오점으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항공, 국방, 방송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주파수에까지 이용 대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SKT, KT 등 이동통신 3사에 주파수를 판매해 무려 2조 4천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용 주파수뿐 아니라 국방부가 사용 중인 군 주파수와 방송 주파수에까지 값을 매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해 대가 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5GHz 이하 주파수 가운데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47%, 나머지는 대부분 통신용이며 5기가 이상도 통신용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럼에도 통신용이 부족해 공공서비스에도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전 국민에게 고품질의 무료 방송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파수 대가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매년 800억 원 규모의 방송통신 발전기금도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또 군용 주파수의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래부가 공적 책무보다 가격 산정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것이 공익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비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익의 원칙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대우건설이 1조 원대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당국이 전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요. 그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지 강민구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합니다. 대우건설이 짓고 있는 김포 풍무지구의 5,0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6월 1차 분양 당시 60%가 미분양돼 최악의 경우 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난 6일 대우건설의 임원 한 명이 내부자료 뭉치를 들고 금융당국을 찾았습니다. 회사가 회계 조작을 통해 국내외 건설 현장 40여 곳에서 지난해에만 1조 원가량의 부실을 감췄다는 제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엄정 대처 방침에 따라 이례적으로 감리 착수를 공표하자 어제 대우건설 주가는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제보된 문건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위험관리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감리 들어간다는 식으로 주가 떨어지고 하니까 또 황당하죠, 직원들. 금감원은 회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우건설을 소유 감독하는 산업은행에도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지난해는 강만수 회장 시절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금융권 4대 천왕이 모두 금감원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4대강 공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대우건설은 이번 금감원 감리로 또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을 동원해 퇴비를 만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내년에는 비료를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김정은 집권 2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신용을 잃으면서 유일한 돈줄이던 중국과도 민간 무역은 물론이고 당국 간의 경협까지도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일 사망 2주기를 맞은 두만강 너머 북한 마을. 공터에선 볏집에 인분을 섞는 퇴비 생산의 한창입니다.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비료값이 금값이 됐지만 비료를 팔겠다고 나서는 중국 민간 무역상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건만 받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무역 회사들이 쌍망했는데 그 찾아가면 그것도 북한에서 그 사람 잘못 처방시킨다고 이런 사람 없다 이래. 중국으로 오는 북한 석탄 열차는 적재량이 절반 넘게 줄었고 북한행 중국 화물차가 대기하는 세관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咱中国过去都是轿车后边都吃的啥的都搁那个汽车那个后不是那个驾驶楼里边啊，第二天把那玻璃全砸碎，全偷走。 북중 당국 간 거래도 마찬가지. 북한의 외자 유치 공식 기구였던 대풍 국제투자그룹은 10조가 넘는 유치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된 한 건도 성사 못 시키고 해체됐습니다.
이곳 훈춘에서 북한 원정리까지 화물차가 지나다닐 신두만강 대교도 착공이 1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불안한 북한의 내부 사정 탓에 막대한 비용 투자를 꺼리는 겁니다. 북중 혈맹을 강조한 김정일 사망 이후 2년간 경협을 책임지던 장성택의 처형, 그를 따르던 무역 일꾼들까지 줄줄이 소환되면서 북중 경협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지린성 투먼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최우선 과제로 청년 실업 해소를 꼽았습니다.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창업 준비자와 고졸 취업자, 취업 준비생들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과 창업 시제품 제작 환경 개선, 고졸 취업자 학업 병행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능력과 창의성 위주로 고용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어려서부터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도 학벌 같은 이른바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으로 평가하고 채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천억 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펀드 조성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 고졸 근로자 연속고용 장려금 지급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줄어드는 대신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충격은 물리적 폭력 못지 않다는 게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해봤습니다. 한 학생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여주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근육의 경직도가 높아집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심장 뛰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제 카톡방에 계속 초청이 되고 하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약간 육체적 괴롭힘보다 더.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을 실험한 결과 따돌림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심박수는 정상보다 떨어졌고 욕을 들었을 땐 긴장이나 흥분 정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심박수가 현저하게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한 그 피부 전도율이 각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전담센터를 설치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조유미입니다. 후남이, 종남이, 끝순이. 딸 그만 낳고 아들 좀 낳자면서 여자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던 때가 있었죠. 아들이 태어나면 금줄에도 빨간 고추를 달아서 특별하게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아 선호 풍조,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실시한 한국인 인식조사 결과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년 전보다 줄었고 만약 한 명을 낳는다면 딸을 원한다는 응답이 66%로 아들보다 2배 높았습니다. 키울 때도 더 애교도 많고 더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커서도 이렇게 엄마 아빠랑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친가보다는 외가 쪽을 더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 역시 4%포인트 높았습니다. 노후 생활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70%로 6%만 자녀에게 의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를 잇는다든지 노동력의 확보, 그리고 노후 보장 그런 측면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점수는 56점. 선진국 수준에 가장 근접한 분야로는 31%가 문화를 꼽았고 법치와 정치를 꼽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10명 중 8명은 경제적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고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절반이 자신은 중산층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점점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교육비 부담도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일정하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이 줄어든 대신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라는 인식이 20%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이 불거질 때마다 흔히 엄중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속기획 약속 지키셨습니까? 오현석 기자입니다. 1년 전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서 도주한 성폭행범 노영대 사건. 이후 노영대가 달아났던 강력팀 외부 통로에는 컨테이너와 보안문이 설치됐습니다. 나오고 싶으면 못 나오지. 내가 뭐라지. 원래 이 문도 없었어. 바뀐 건 또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노영대를 놓친 형사 2명을 엄중 징계하겠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안전행정부 재심 과정에서 감봉 2개월로 낮춰졌습니다. 피의자한테 보통 경찰들이 이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전과 12범의 이대우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다 달아났을 때도 검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엄중 징계를 공언했습니다.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관보에도 기재되지 않는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징계 재심 기구가 다룬 사건 826건 가운데 44%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6.8%는 2단계 이상 대폭 감경됐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엄중 징계를 말하면서도 나중에는 유야무야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끊이지 않는 공무원 기강 회의의 한 원인은 아닌지 곱씹어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오늘 실시된 전두환 일가 압류 미술품 2차 경매에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6억 6천만 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겸재정선의 개상 아회도 등 경매에 나온 작품 121점이 모두 팔렸는데 1, 2차 경매 낙찰가 총액은 53억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성이 영어 발음으로는 열쇠를 뜻하는 키와 같은데요. 리그컵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의 열쇠가 됐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극적인 반전 드라마에 모든 요건이 갖춰진 연장전 후반 종료 직전. 주인공은 기성용이었습니다. 보리니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수비를 제치며 골문 구석을 뚫었습니다. 더함 첼시를 침몰시키며 팀을 준결승으로 이끈 결승골. 기성용은 상의를 벗어던지며 포효했습니다. Well, this is unbelievable, and I scored a goal in the quarterfinal, which is I didn't expect it to score, but I just really pleased with I can help the team to go through. 후반전에 기성용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운 포엣 감독은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That's key. He's best, and Fabio in front of goal. You need players. Players sometimes they are on the bench and they are not happy, but then they become the heroes, no? 기성용의 골 장면은 각종 스포츠 사이트 일면을 장식했고 골닷컴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FC 서울을 누르고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세계 클럽 월드컵 준결승에 오른 광저우. 유럽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을 맞아 선전을 다짐했지만 체력과 기술에 밀리며 맹폭당했습니다. 골대의 도움도 골키퍼의 선방도 무려 27개의 슈팅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3대0 완패를 당한 광저우는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절감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소치올림픽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들도 사상 첫 메달 획득을 위해서 막바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희석 기자가 전합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이 2달 만에 금이 환향했습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아메리카컵 대회에서 남자 2인승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켈레톤도 윤성빈이 3개의 은메달과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올림픽 출전 전망도 불투명했던 출발 때와는 달리 오늘은 팬들과 언론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라고 첫 발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썰매 종목은 올림픽에서 한 번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최근 기량이 급성장하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떨리지 않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팀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괄목할 성과에 경기도가 긴급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고 체육과학연구원도 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순간 스피드와 기술을 분석해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낸 썰매 대표팀이 사상 첫 메달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농구대 높이가 보통 3m라고 하는데요. 화끈한 랠리오프를 성공시킨 이 NBA 선수 얼마나 높이 뛰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강력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 5km 상공의 영하 30도 안팎의 공기층이 오늘은 북한 지방에 머물렀는데요. 늦은 밤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일 출근 시간엔 중부지방, 낮에는 남해안까지 덮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7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파주 영하 10도,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도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 영서와 충청, 호남지방 1에서 5cm, 서울, 경기와 경남 내륙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늦은 밤에는 수도권에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잦은 발달에 들어오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서 가끔 눈이 오겠고 종일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